네, 거꾸로 좀 갈 건데 108페이지 먼저 건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먼저 볼게요. 학교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너희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 배웠던 기억나? 네. 어? 내용 다 알아 그러면? 나랑 했었나 이거? 그건 아니지. 그냥 모의고사 푼 거지 이제. 했었어? 했었어 안 했었어? 너 기억나 안 나 이거? 어? 아무리가 들었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말을 그냥 어? 말을 초고층 건물 자 요거를 아마 거의 다 그래도 알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정리를 그냥 할게요. 자 1문단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 밑줄 쳐놓고 초고층 건물의 정의가 나오죠. 초고층 건물의 정의.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 적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적용하는 힘에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다. 두 개 표시해놓고 수직하중은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땅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이고 수평하중은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해 건물의 가로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1문단은 초고층 건물의 개념과 이 초고층 건물의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50층 이상 또 200m 이상 이런 건물의 높이를 딱 이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건물에 적용하는 힘 이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는 힘 두 가지 수직과 수평 이거는 그제 건물 자체 건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힘을 수직하중이라고 얘기했지.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밑으로 내리는 거. 수평하중은 바람, 지진, 가로 방향 얘는 이제 수직 방향 이렇게 정의는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 이 글은 전개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수직하중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드려야 되겠지.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보완된 가장 단순한 구조는 보기둥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보기둥 구조. 여기서 이제 이 하중을 견디는 이 구조들을 설명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기둥 구조. 보기둥 구조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구조물인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을 판 맞지? 관자 아니지? 바닥판을 놓은 구조이다. 보기둥 구조에는 설치된 보와 보의 두께만큼 건물의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지지만 여기 단점. 바닥판에 작용하는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지 않고 보에 의해 분산되기 때문에 수직하중을 잘 견딜 수 있다. 장점. 정신 차리고 좀 쓰라고! 이게 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로로 까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위에서 누르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힘이 분산이 되는 거지. 지금 똥 싸라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똥 싸러 가서 한 30분은 있는 거야 지금? 응? 또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 또. 보에 의해서 힘이 분산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이 뭐라고? 이게 단점? 응? 층의 높이가 높아져. 왜 이게 단점이야? 이게 왜 단점이야? 건물 높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무너질 수 있어서. 아니지.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서.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 그것도 아니지.
아니 건물 높이가 높아지는데 왜 단점이냐고. 수평화정 많이 그럴까? 돈이지 뭘 씨. 돈이지. 왜냐면 같은 높이면 몇 층을 놓느냐에 따라 돈이잖아. 그게. 만약에 50층을 놓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두께 때문에 한 층마다 이거 하나씩 들어가고 한 35층밖에 못한다고 해봐. 15층을 손해보는 거야. 그럼 15층이 얼마냐? 한 층에 두 집이나 세 집 두 집 들어간다고만 쳐도 그게 한 집이 5억이야. 그럼 10억이야 한 층이. 15층이면 150억이야. 이것 때문에 150억 손해보는 거야. 어떻게 할래? 도설치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광주 현대산업개발 그거 못 봤어? 무너지는 거? 어?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단점인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음.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적용하는 수직하중과 달리 수평하중은 자 이제 3문단에서부터는 수평하중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무서운 건 이거죠. 사방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수직하중보다 훨씬 크다. 수평하중을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 바람은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풍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크게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하면 바람길이라고 그래. 바람길. 그리고 바람에 의해 공명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되어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자, 수평하중의 주요 원인인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위험하게 된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가장 큰 위험을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바람길 때문이에요. 바람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갈 때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거든. 그래서 건물의 배치도 얘들아 달라. 얘가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즘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거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약간 저걸 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아파트를 대부분 이제 타워형 구조로 바꿨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아? 옛날 아파트를 뭐라 그러냐면 판상형 구조라고 그래.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일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있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위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걸 이제 그냥 판상형 구조로. 근데 요즘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라고 해. 새 아파트들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약간 이런 거 많이 봤지. 그러니까 봐봐. 공간이 어때? 여기로 줄어들었잖아. 훨씬 줄잖아. 같은 4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좁은 공간에 많이 짓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짓는 이유는 뭐였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남향을 짓기 위한 거야. 정남향을 짓기 위해. 한쪽을 딱 바라보게 하려고. 근데 얘는요. 정남향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정남향이 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정북향이 돼요. 그럼 그 아파트 누가 살겠니? 얘 북향집 살아봤니? 응? 북향이 뭔지 몰라? 북쪽 보고 있는 거. 대부분 옛날 아파트들 정남향 아파트 중에 니네 방들이 아마 북향일걸? 이게 남향이면은 왜 아파트 앞에 이제 거실 베란다 있고 안방 거실이랑 안방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작은 방 2개는 이쪽 바라보는 옛날 아파트가 많거든. 그럼 여기 방에 살고 있는 게 너희들이란 말이야. 대부분 자녀들 방이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방들의 문제점이 뭘 것 같아? 곰팡이.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습기가 많고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집에 곰팡이 있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 그럼 그 곰팡이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자기가 곰팡이랑 사는지도 몰라. 북향이 가장 큰 단점. 그래서
북향으로 집을 안 지어요. 그래서 최근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포베이라고 해서 포베이가 뭔지 아니? 포베이가 뭔지 알아? 포베이? 3베이, 포베이 들어봤어 혹시? 얘들은 도대체 뭘 알아야지. 좀 이런 걸 알아야 어? 알아야 나중에 집 살 때 도움이 되지. 3베이, 4베이 그 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남향 햇빛이 이 남쪽으로 창이 몇 개의 창이 나 있느냐. 4베이라는 건 방 3개와 거실 하나잖아. 대부분이. 그 방 3개와 거실 하나가 다 남향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구조가 나올 것 같아? 되게 특이하지? 구조가 나와 근데. 안방, 거실, 여기 작은 방 2개로 이렇게. 이런 아파트 있어 자기 집? 너희 집이야?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 네? 새로 지은 아파트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 그런 아파트는 이런 거야.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거실이 작아. 왜? 다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니까. 옛날 아파트들은 2베이야. 안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나머지 방은 이 뒤쪽에 있으니까. 그냥 거실이 겁나 커. 거실이 커. 알지? 네 거실 작지? 거실 작을 수밖에 없어. 4베이는.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야. 왜?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 집의 위치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남향을 여기다 설치해놓고 했었기 때문에 남서향, 남동향, 남북향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건물 구조 자체가 안에 방 안에 들어가면 뭐야 구조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옛날 살던 데는 복도가 이렇게 겁나니까. 4베이는 맞는데 진짜 구조 진짜 막 더러워. 복도가 있고 거실이 이따만하고 막 옆에 거실 창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해가지고 해가 하루 종일 드는데 막 겁나 뜨겁고 이게 좋은 줄 알았거든. 해가 많이 되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남서향이었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남서향 안 살아. 하루 종일 해가 되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어. 진짜 뜨거워. 차라리 남동향이 낫다. 남동향은 아침에만 해배치고 오후에는 춥지. 하지만 그거는 커버돼. 근데 더운 거는 커버 안 된다. 니네 남서향 한번 살아봐야 뭔 소린지. 제일 좋은 건 남향. 옛날 아파트가 좋아. 구조는. 여기 한빛 아파트 아니? 들어봤니? 한빛 아파트라고 알지? 나중에 갈 때 꼭 가봐. 거기 정남향 아파트에 앞뒤 동간간격 겁나 크고 아파트는 39평에서 막 50몇 평까지 거기가 해서 옛날 부촌이래. 나도 몰랐는데 거기 지금 사는 사람들 진짜 알짜배기 부자들이 많대. 집값이 높진 않지만 만족도가 높고 건물 자체도 되게 잘 지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거 나중에 재건축할 때 저거 노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가 좋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라는 걸 그것들은 다 고려를 옆으로 이렇게만 지어놓으니까 바람길이 이렇게 뚫리니까 이 아파트에 영향을 안 받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짓고 여기 짓고 하니까 바람길이 통하면서 가다가 건물에 막히니까 이 건물을 때려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당연히 건물의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막기 위해 뭐예요? 아파트 중간중간에 보면은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뻥뻥 뚫려 있다. 이렇게 뚫려 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저거 잘못하면 툭 치면 부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피로티가 있어.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이 동네는 없어. 미안해, 이 동네는 없어. 선생님이 옛날 살던 일산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많았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거야. 아니 저기 왜 비어놨지? 이게 바람길이야. 바람 일로 통과하라고. 안 그러면 막아놨으면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이거 위험하지. 근데 일로 바람이 통과하니까 이 건물이 안 흔들리는 거야. 이런 거 보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 그래서 뚫어놨구나. 그런 구조더라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구조는 그래서 일단은 수평화 중에 대표적인 원인인 바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문단. 건물이 수평화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보와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붙여야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수평화중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슨 구조? 코어 구조. 그러면 이제 4문단에서는 코어 구조를 얘기하고 있네. 이 코어 구조는 당연히 이 수평화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죠? 코어는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디에다 위치시켜요? 건물 중앙 표시하나요? 건물 중앙에 세운 것으로 코어에 건물의 보와 기둥들을 강하게 접합한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적용하는 수평화 중에도 불구하고 코어로 인해 건물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평화 중이 커지고 그에 따라 코어의 크기도 커져야 한다. 코어 구조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단점이 되는 거죠? 공간 활용이 떨어져요. 그게 단점이에요. 현대의 초고층 건물은 코어의 단점 보완 표시나 승강기나 화장실, 계단, 수도, 파이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단점 보완.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거야. 건물 니네들이 이제 짓는 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뼈대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뼈대를 올릴 때 얘가 지금 보란 말이야. 보. 이게 보란 말이야. 보. 이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 수직하중을 견디는 이 기둥이 이렇게 양옆에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이거를 설치해 주면 어때? 당연히 힘이 딱 튼튼해질 거 아니야.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근데 이게 이 정도 높이면은 뭐 상관없지만 진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높아지면은 뭐가 문제인 거야? 쭉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지니까 와 이게 이런 보만으로 딱 봐도 뭔가 보만으로는 불안해 보이지. 불안할 수 있겠지, 그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구조화에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만한 더 두꺼워야 되는 거지. 이게 비어 있는 거지. 이 기둥을 이게 가운데 기둥이 있는 거, 기둥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초고층 건물에 이런 큰 기둥이 있다고 들어가 생각해봐. 그럼 뭐야? 공간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지. 가운데 기둥 저거 뭐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많잖아. 그래서 항상 초고층 건물 가보면은 가운데 딱 승강기 딱 있는 데가 대부분이야. 거기다 설치해. 그리고 이거를 미관상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또 요즘에는 많이 만들지. 그치? 투명한 거 많이 봤어? 올라가는 거, 승강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고층 건물 저기 구경하고 싶으면은 일산 가면 겁나 많다. 일산 킨텍스 옆에 보면 다 아파트가 다 이제 초고층 거의 50층 건물이거든. 그래 한번 가봐. 진짜 높아. 그리고 두산 위브더에 있는 탄현역이라고 가면은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 가봐. 그거 다 구경할 수 있어. 언제 구경해보겠니? 한 번씩 가봐가지고 구경해봐야지. 이런 거 배우려면. 주혁아, 그렇지? 평택에서도 이제 40몇 층짜리 생긴대. 45층짜리 조만간에 평택역 옆에 힐스테이츠 45층, 초고층. 그때 생기면 한번 구경해봐. 고덕이는 아직 없지? 높은 거, 그치? 아직 없지? 평택이니까 평지지 않니? 평지. 자, 그 다음. 그런데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코어 구조만으로는 수평화중을 완벽하게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 표시.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 그럼 이제 오문단은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가 이게 지금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가 나뉘는 거야. 알겠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에서 벨트 트러스는 하고 나오죠. 그렇지? 벨트 트러스는 철골을 사용하여 건물 외부 기둥들을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짜서 벨트처럼 둘러싼 것으로 수평화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나와있죠.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외부 기둥들을 연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철골 접합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코어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웃리거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된 벨트 트러스를 내부의 코어와 견고하게 연결한 것으로. 아웃리거 보여요? 왼쪽에 사진에 그림 보여?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게 아웃리거야. 가운데 검은 게 코어야. 보이지? 그 코어와 연결하는 거지. 아웃리거가 벨트 트러스를. 눈에 보이지? 직접 못 봤어도 그냥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건물 중간중간에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아웃리거는 건물 내부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어서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방해된다. 봐봐, 아웃리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중간에 건물 가운데다 이게 설치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공간에 방해가 되겠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또 보완하느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웃리거를 기계 설비층에 설치하거나 층과 층 사이, 즉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장 사이에 설치하기도 한다. 단점 보완. 어차피 층과 층 사이에는 우리가 거기를 못 쓰는 구조잖아. 그럼 거기에다 아웃리거를 설치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튼튼하게 보완이 되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됐지? 3번, 4번 일단은 보세요. 얘는 뭐 쉬워 사실은. 3번, 4번 문제를 빨리 풀어봐 봐요. 됐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뭐 어떻게든 응용을 할 수는 있어.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처럼 바꿔버렸네. 앞뒤를 바꿔버려.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리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4번. 자, 그래서 트러스는 아웃리거와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가 아니라 아웃리거가 트러스와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 아웃리거가 잡아주는 거라. 이거는 뭐야? 서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원인과 결과, 뭐와 뭐라는 이 관계를 항상 잘 살피면 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아웃리거는 트러스와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로 바뀔 거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요것을 하나를 바꿀 거 아니면 2번을 기억에서가 아니라 니은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을 생각하고 4번 같은 경우 역시 코어와 아웃리거에 대한 내용이야. A는 코어, B가 아웃리거.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어. 정답이 2번이죠. 왜? 둘 다 단점이 뭐였어요? 공간 활용이 어렵다라는 단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코어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나 화장실 같은 걸 설치한다 그래요. 아웃리거는 어디에다 설치해? 층과 층 사이 같은데 설치하거나 기계 설비층에 설치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번. 됐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질문을
나오면 문제 내기는 되게 편하지. 각각의 특징만 잘 설명하고 너희들 이거 맞냐 틀리냐 하면 되는 거니까. 지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제 어디냐면 그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이거 끝나고 또 수업 있는 이네? 뭐? 수학? 바로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구? 그냥 너는 이 새끼 그거 듣고 가야지 마. 어디서 그냥 가려고 그래. 금요일 날 빠진 거 다 듣고 가. 너도 이 새끼 오늘 자다가 그 새끼 다 듣고 가 임마. 요새 자꾸 졸기만 하고 있는 거. 어디 약을 먹고 마약해 요즘? 어? 이 새끼 수리남 보더니 또 막 부러워? 어? 수리남 봤냐? 한번 봐봐. 재밌어. 넷플이에요. 넷플. 확실히 황정민은 정말 연기 잘해. 황정민, 하정우 꼭 맞고 이 새끼. 꼭 영화 찍고 씨. 어? 아 되게 웃기지 않냐? 어? 프로포폴 때문에 자숙이 시간을 갖다가 복귀하는 게 마약 시리즈. 아 정말. 그 감독이 누군지 알아? 수리나 만든 감독이? 범죄의 제구성 만든 감독이야. 그러니까 하정우랑만 벌써 영화를 한 5번 찍은 감독이야. 그 윤종빈 감독이라고. 수리남 얘기 듣고 전화했대요. 감독한테. 하정우가 원래 제안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를 찍으면은 감독들은 편하지. 일단은 돈은 확보가 돼 있고 손해는 안 보니까 딱 손익분기점 이상은 돈을 주니까. 근데 그 이상은 못 보니까 안타깝지. 하여튼 남자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영화. 나쁘지 않았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7번, 8번, 9번의 세 문제지만 8번과 9번을 기존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변형한 문제예요. 그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한번 그냥 잘 생각해봐야 돼. 얘도 뭐 그 중간에 이제 3문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하면은 끝.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개체군이란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하면서 이제 1문단에서는 개체군 일단 이 개체군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개체군, 군의 개체의 군, 무리란 뜻이잖아. 그래서 개체의 무리, 개체들의 집단 맞잖아. 집단이 무리군자 알겠어요? 알겠어? 네. 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동일한 지역. 자 동일한 지역. 그 다음에 조건 또 대상을 한 종에 속하는 거야. 한 종에 속하는. 여러 종 안 돼. 한 종에 속하는 이 개체들의 집단. 이거를 우리는 개체군. 조건을 잘 봐야 돼.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개체군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과 로지스틱 성장 모델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두 가지의 모델. 그럼 머릿속에 이미 끝났잖아 이것도. 앞으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모델 설명하는 거겠네. 하면 너희는 그 두 가지 모델만 잘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지? 먼저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먼저 먹이, 번식지, 포식자 등과 같은 아무런 환경적인 제한 요인이 없는 실험 환경에서 한 번 발생한 박테리아가 매 20분마다 2배로 지속적으로 분열해서 증식한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일단은 실험에서 이제 가정을 쓰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건 실질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면은 아무런 환경적인 제한 요인이 없는 실험 환경이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환경적인 제한 요인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일단 조건이야. 그 조연 여기에서
발생한 박테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박테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가정하고 있어요. 자, 보자. 박테리아는 36시간 후에는 전 지구를 30cm의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수로 증가하게 된다. 뭐야? 뭐 이렇게 많어? 이처럼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개체군의 성장률은 그 개체군이 갖고 있는 선천적 번식 능력을 의미하는 상수값인 내재성 증가율과 그 개체군의 개체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G는 RN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게 지금 뭐니? 이상적일 때인 거야. 그렇지? 이상적일 때.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개체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개체군이 일정한 세대 기간이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림의 가와 같은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이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뭐라는 얘기인 거야? 환경적 제한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다?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게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 조건이야. 그 조건에 맞추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니? 가정이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나 자연계에서 개체군이 성장 초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그림의 가처럼 성장할 수는 없어. 왜? 이를 고려한 것을 로지스틱 성장 모델. 이제 선문단 로지스틱. 우리 그래프만 봐서 알 수 있겠지만 로지스틱 성장 모델이라는 건 중간에 뭐가 된다는 걸 한번 정체기가 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서 보면 나에서 쭉 정체기 그냥 쭉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거네. 그러면 그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맞잖아. 그 조건이 뭔지를 여기서 찾는 거야. 자, 이는 그림의 나와 같은 곡선을 그려진다. 이 모델은 제한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개체군이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개체수인 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 수용력에서 개체수를 뺀 값을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값인 K분의 K-N. 자, 이 공식인데요. 이것을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 방정식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해서 이제 자, G는 RN의 아까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 거기고 여기에 K 이런 구조로 취한다는 거야. 방정식이 복잡해? 뭔가? 그럼 성장 초기에는 개체수는 환경 수용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K분의 K-N은 거의 1과 같게 된다. 이처럼 개체군의 성장 초기 성장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치? 처음에는 이후 개체군이 커지고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질수록 표시할게요. 자,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질수록 K분의 K-N은 0에 가까워져 개체군의 성장은 둔화된다. 이론적으로 어떤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의 2분의 1일 때 성장률은 최대가 된다. 자, 환경 수용력의 2분의 1일 때 성장률은 최대치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개체수와 환경 수용력이 같아지면 띠리리리리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봐봐. 2문단과 3문단의 가장 큰 차이는 두 모델의 차이점인데 얘는 아까 무슨 조건이야? 환경적 제한 요인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3문단에서는 자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다섯 번째 줄에 제한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제한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게 뭐라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지. 조건의 차이인 거지. 차이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의 차이야. 조건이 있냐 없냐고. 없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가처럼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데 딱 떨어지는 건 조건 때문에. 그 나의 그 다 개체수가 멈추는 이유는 뭐라고? 환경 수용력이 뭐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되는 거야. 그치? 환경 수용력이 가까워질수록 멈추게 돼. 자, 그럼 이제 7, 8,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지문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쉬워? 이거 한 번 풀었었어요. 언제? 저번에 숙제였어갖고 105페이지까지 풀었어요. 그럼 다 알고 있어? 경미 다 풀었어? 저기도? 다 풀었어? 자, 쉽죠? 7번에 A의 이유로 하면 A가 그러나 다음부터 이거 뭐야? 로지스틱 성장 모델 얘기하는 거 맞죠? 그 로지스틱 성장 모델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4번 뭐 이게 어려워 제한 요인이 포인트 이거 있잖아 여기 제한 요인들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잖아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7번의 정답 4번 쉽죠? 자 8번에 로지스틱 성장 모델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거 그러니까 결국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의 특징이 아니라 여기에 것만 찾으면 돼. 1번 기억. 개체군이 증가할수록 개체군은 기하급수적으로니까 뭐냐.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 1번은 기억은 지워야지. 성장 초기에는 개체수가 많을수록 개체군의 성장 속도는 빨라진다. 자 이거는 아까 보면은 로지스틱 성장 모델에서 초창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뭘 따른다 그랬어? 초창기에 어떻게 따른다 그랬어? 4문단의 두 번째 줄. 개체군의 성장 초기 성장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가깝다. 즉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은 뭐가 많을수록 개체수가 많을수록 개체수는 더 커진다. 왜? 이 문단 5번째 줄 봐. 그 개체군의 개체수에 의해 결정되며 라고 돼 있잖아. 초창기에는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을 따르는 거니까 개체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랬고 개체수가 당연히 많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니은은 맞는 말. 니은이 맞는 거야. 초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성장 초기가 아니라 성장 이후에 후기에는 하면 틀린 거야. 그 틀린 거야. 디귿. 세대가 기간이 거듭될수록 성장률은 당연히 줄어든다. 왜? 그래프에서 알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은 둔화된다. 라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말. 리을.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의 2분의 1을 넘으면 개체군의 성장률은 어떻게? 감소. 왜? 여기는 이걸 응용한 거지. 2분의 1일 때 성장률은 최대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넘어서면 이제 감소가 시작이 돼야지. 이해되지? 이건 응용 문제야.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 니은, 리을 들어간 거는 4번밖에 없잖아. 3번은 이미 디귿을 지웠으니까 우리. 그치? 그럼 정답은 4번. 그럼 미음도 맞다는 거지. 왜? 환경 수용력과 관련된 요소를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의 방식에 반영하여 개체군의 성장률을 산정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와 이거를 같이 해서 산정했으니까 맞는 말. 자, 9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맨 마지막 설명. 더 이상 개체수의 성장은 없다. 제로에 가깝다.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 되어야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 왜냐? 우리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잖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체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1번 쓰면 큰일 나. 2번이 되는 거야. 잘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냐면 앞으로 갔을 때 86페이지. 86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86페이지를 좀 쉬었다가 할게요.